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나이를 먹으며 세상살이에 온갖 경험이 쌓여도 매번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고 실수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아픔이나 고통 앞에서 적절한 위로를 하는 일이 그것이죠. 어설픈 조언이나 충고로 오히려 상대의 상처를 더 헤집어 놓을 때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위로와 공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어드릴 정혜신 박사님의 당신이 옳다입니다. 30여 년간 정신과 의사로 활동한 정혜신 박사님은 최근 15년간 진료실이 아닌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심리치유공간 와락을 만들었고,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안산에 치유공간 이웃을 만들어 참사 피해자들의 치유에 힘써 오셨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로 만난 것이 아닌 고통의 현장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난 다양한 치유의 사례를 통해 적절한 공감의 방식을 제시해 주는데요. 그래서 적정심리학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 당신이 옳다, 두 번에 걸쳐 깊게 와닿았던 부분 발췌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아픔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럴 때 당신이 옳다라는 이 짧은 문장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가에 대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당신이 옳다는 확인이 부족할 때, 단전 단수가 되면 최소한의 품위 유지가 불가능하지만 산소 공급이 끊기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다. 산소는 생명을 유지하는 절대 요소다. 맑은 공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온 산소는 혈액 속 적혈구에 실려서 온몸으로 운반된다. 적혈구는 폐로 들어온 산소를 이고 지고 택배 배달원처럼 먼 길을 떠난다. 몸의 말단 조직까지 일일이 찾아가 산소를 배달한다. 적혈구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고맙고 성실한 산소 배달원이다. 적혈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의 생명도 끝난다. 심리적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산소 같은 것이 있다. 당신이 옳다는 확인이다. 이 공급이 끊기면 심리적 생명도 서서히 꺼져간다. 사람은 옳기도 하지만 잘못 판단하고 행동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늘 옳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런 의문이 생길 것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옳다는 말은 그런 현실적 수준의 잘잘못이 아닌 더 근원적 차원에서의 명제다. 무슨 말인가?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17살 A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날이면 밤거리를 배회하며 이 친구 저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 그럴 때 친구들에게 흔히 이런 소리를 듣는다. 거리에서 웬 청승이냐? 집에 들어가, 병신아. 맑은 공기가 절실한 순간에 매연으로 꽉 찬 지하 주차장에 갇히는 느낌일 것이다. 이럴 때 A에게 산소 공급이란 집에 또 못 들어가고 있구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같은 말이다. 이 말은 이 시간에 네가 집 밖을 배회하고 있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해다.
네가 이상한 애라서 달밤에 체조하고 있는 게 아닐 거라는 무조건적 믿음과 지지다. 그 말은 A를 절대적으로 안심하게 해준다.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인이 있어야 사람은 그 다음 발길을 어디로 옮길지 생각할 수 있다. 자기에 대해 안심해야 그 다음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네가 그럴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너는 항상 옳다 하는 말의 본뜻이다. 그것은 확실한 내 편 인증이다. 이것이 심리적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산소 공급이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너는 옳다라고 지지해주면 상대가 오판하지 않을까? 자만심에 빠져 결국 잘못되지 않을까? 쓴 약처럼 따끔한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어른다운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아니다. 그건 사람을 어리석고 표피적인 존재로만 상정하는 틀에 박힌 생각인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오만한 시선이다. 사람은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 자체를 메시지의 전부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그 말이 내포한 정서와 전제를 더 근원적인 메시지로 파악하고 받아들인다. 너는 옳다고 해주면 A는 지금 집 밖을 배회하는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믿는 게 아니라 찌질하게 구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 안심하게 된다. 산소가 희박한 순간에 고농축 산소를 들이켜는 것이다. 사람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다. 생각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정서적인 존재다.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다.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네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너는 옳다라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이다. 너는 옳다라는 존재에 대한 수용을 건너뛴 객관적인 조언이나 도움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는 일처럼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산소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키는 인증 작업일 뿐이다. 호흡이 가빠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양념치킨을 시켜준다면 고마운 일도 아니고 도움이 될 리도 없다. 17살 A도 생각한다. 이 추운 날 나는 왜 거리에서 이러고 있을까? 집을 뛰쳐나왔을 때는 나올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자기도 자기를 다시 추궁하고 있었을 것이다. 네가 옳다라는 타인의 확인이 필요한 건 이렇게 자기 자신도 전적으로 자기 편이 돼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나는 왜 이러고 있나 도대체 매번. 대개의 사람들에겐 이런 식의 자기분열적 사고가 습관이다.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어 라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조차 실제로는 그렇다.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이니 우리에겐 일상을 지탱해줄 최소한의 외부적 산소 공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A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는 건 조언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정서적인 내 편이 필요해서다. 부모님이 그랬으면 당연히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A는 그 밤의 분노와 억울함에서 순간적으로 빠져나올 힘을 얻는다. 배회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라는 말은
A를 계속 집 밖으로 나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내가 비정상이라서가 아니구나. 안도하게 해서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지 쉽게 결정하게 한다. 10중 8구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A가 밤거리를 배회한 것은 춥지 않아서도 걷기 위해서도 아니다. 밤거리를 배회하는 행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마음이 정돈되는 순간 그 행동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진다. 그 행동은 혼란한 마음의 2차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간에 웬 청승이냐? 달밤에 체조하냐? 는 식의 반응은 아침 이슬의 멱살을 잡고 뒤흔드는 일이다. 아침 이슬은 해가 뜨면 저절로 사라진다. 살다 보면 주변에서 죽고 싶다거나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긴장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도 네가 옳다라고 해야 하나? 그럴 수 있나? 물론이다. 그럴 수 있다. 그래야 한다. 죽여버리겠다, 죽겠다라는 극한의 감정 상태도 햇빛 아래서는 아침 이슬처럼 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속마음을 듣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경험한 일이다. 사람의 분노나 억울함, 상처의 감정이 하찮아서가 아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햇빛을 쬐어주면 그것들은 대부분 사라진다. 집을 나가겠다, 일을 때려치우겠다, 죽겠다, 죽이겠다라는 말에 네가 그러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류의 말들은 절박한 사람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이다. 나는 그런 때 언제나 그렇구나.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지쳤구나. 다 불태워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는구나. 그럴 만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라고 온 체중을 실어 말한다.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들게 했던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뭔데? 라고 묻는다. 그가 누구이든 어떤 상황의 하소연이든 예외 없다. 사람은 괜히 집을 나가지 않으며 괜히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하물며 괜히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100가지 이상은 찾아본 이후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 우선적으로 그 마음을 인정한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 당신 마음은 옳다고. 다른 말은 모두 그 말 이후에 해야 마땅하다. 그게 제대로 된 순서다. 사람 마음을 대하는 예의이기도 하다. 네가 옳다라는 확인을 받으면 집을 나가겠다, 죽겠다, 죽이겠다는 따위의 말들은 이내 아침 이슬이 된다. 당신이 옳다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으면 아침 이슬과 멱살잡이 하는 허무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 당신이 옳다. 온 체중을 실은 그 짧은 문장만큼 누군가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말은 세상에 또 없다. 공감의 외주화. 남에게 맡겨버린 내 마음. 중학교 2학년 아들의 우울증이 심각한 정도라는 통보를 받았다. 학교 상담 교사로부터 들었는데 우울증 측정 결과
자살 충동 요인까지 있으니 전문가를 찾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엄마는 충격 속에서 청소년 전문 정신과 의사를 폭풍 검색했다. 첫 진료에서 의사는 우선 아이의 심리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심리검사 날짜를 예약해서 일주일 후 검사를 받았고 다시 10여일을 기다려 검사 결과를 들었다. 결과는 우울증이었고 짐작대로 부모의 오랜 갈등이 아이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진단을 받았다.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고 해서 약을 처방받고 다음 상담 날짜를 예약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이가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듯 말했다. 약도 먹기 싫다고 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은 그 사이 아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였다. 예전에 없던 기분 좋은 행동들이 많아졌다.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기도 하고 밥을 차려주면 군소리 없이 먹었다. 표정도 부드러워졌다. 치료를 거부해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이가 이전과 눈에 띄게 달라진 것처럼 보였고 엄마도 병원도 데려가고 심리검사도 받게 하는 등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는 생각에 죄책감도 줄었다. 차일피일하다 병원 치료는 아예 접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엄마로부터 그때 아이의 느낌을 들었다.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엄마와 손을 잡고 병원을 오고 간 그 시간이 좋았다고. 병원 근처에서 엄마와 함께 먹었던 돈가스가 너무 맛있었다고. 병원 진료실에 함께 있을 때의 느낌을 아이가 엄마에게 전할 때 엄마의 마음에 그 말이 아기처럼 폭 안겼다. 의사의 얘기를 들으며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아이가 봤던 모양이다. 그걸 보고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며 안심했다고 한다. 자기가 엄마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다는 확인이 뿌리 깊은 안정감을 준 것이다. 약물과 상담 치료를 다 거부했지만 아이는 엄마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편안해졌다. 아이의 그 말을 내게 전하며 엄마는 강물처럼 울었다. 중2 아들과 엄마가 집과 병원을 오가며 공유하고 확인했던 눈빛. 서로 마주잡은 손에서 느껴지던 악력.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나눠 먹으며 주고받던 말 사이에서 일어난 공명들. 그곳에서 저절로 알게 되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 사랑 혹은 연민. 이런 회복과 복원의 기운에 눈을 포개 느껴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전문적인 치유는 헛일이다. 일상의 회복이나 일상적 교감에 집중하지 않고 전문가적 치유에만 기대려는 행위. 그게 일상에 외주하다. 예를 들어 아이가 급성 천식 증상이 있는 부모들은 항상 분무제, 그러니까 급성 천식 발작이 왔을 때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뿌려주는 약물을 준비해 다닌다. 응급 상황이 닥치면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거나 119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와 호흡을 맞춰 조치한다. 비상 상황이지만 내용을 미리 잘 알아서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면 내 일상을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도 대처가 가능하다.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일상의 외주화로 인한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
예를 들어 내 삶의 고통과 외로움이 우울증이라는 의사의 진단 영역으로 한계가 지어지는 순간 나의 존재 자체는 다시 소외되고 우울증 환자 일반으로 대상화되기 쉽다. 고통으로 피폐해졌을 때 사람은 무엇보다 정서적 공급이 시급한데 그런 순간에 결정적으로 정서적 소외가 일어나는 것이다. 약 처방이라는 고도의 전문적 치료를 받는다는 기대와 나의 정서적 결핍이 충전될 기회를 맞바꾸고 이유도 모른 채 다시 시든다. 나의 혼돈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의지처라고 생각하고 전문가에게까지 갔는데 더 외롭고 힘들어진다면 포기하고 체념하게 된다. 체념과 무력감이 잘못된 전문가 시스템으로 의해 결정적으로 강화되는 순간이다. 역설적으로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한 개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일상적 허기처럼 갈등과 상처들이 찾아오는데 그것들을 내 손으로 해결하는 최소한의 방법을 익히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늪이 되고 지옥이 되어간다. 우울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진단은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 형성된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치유적 반응의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의학적 진단은 힘도 있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있다. 우리 삶의 고통은 정신과 의사와 상의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 존재에 주목받은 이후부터가 진짜 내 삶.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받던 곳에서 일군의 노인들이 서명대 집기를 부수고 유가족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일이 있었다. 그 고통스러운 소동이 끝난 후 행패를 부리던 노인 중 한 명과 얘기를 나누게 됐다. 나는 그 소란에 대해서 묻지 않고 고향이 어디세요? 물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와 살았던 시절로 갔다가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로 옮겨왔다. 거리에 버려진 부서진 장롱 같은 그의 삶을 듣다가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다. 한참 만에 노인이 불쑥 말했다. 내가 아까 그 아이 엄마,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욕한 건 좀 부끄럽지. 그런 마음이셨군요. 그러셨군요. 나는 그렇게만 말했다. 사과를 받고자 시작한 얘기가 아니었지만 노인은 사과를 했다. 사과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노인의 마음속에 미안함이 조금씩 고이고 있다는 걸 대화 중에도 느낄 수 있었다. 소동에 관한 얘기 그 자체만으로는 소동에 관한 진짜 얘기를 할 수 없다. 싸우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방금 전 자신이 벌였던 소란과 소동을 성찰하기 위해서 노인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다. 다른 이야기란 바로 나 이야기, 자기 존재에 대한 이야기다. 자기 존재가 집중받고 주목받은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확보한다. 그 안정감 속에서야 비로소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노인이 보였던 뜻밖의 합리성도 사실은 자기 존재가 주목받은 후에 생긴 내면의 안정감에서 나온 것이다. 보수단체 집회에 동원돼 당당하게 폭력을 휘두른 노인들에게 사과를 받으려면 몇 시간의 설득이나 토론이 필요할까? 설득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
오랜 경력의 인부들도 힘들어하는 그랜드 피아노를 혼자서 옮기는 전문 이사꾼이 있단다. 피아노의 어느 지점에 집중적으로 힘을 모아야 피아노가 중심을 잃지 않고 들리는지를 몸으로 익힌 사람이다. 이는 피아노의 구조와 무게중심을 오랜 경험을 통해 몸으로 체득해서 가능한 일이다. 그랜드 피아노를 혼자서 들어올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철옹성 같기도 하고 안개 같기도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정확한 한 지점도 그랜드 피아노처럼 분명히 존재한다. 그걸 알면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 지점이 바로 한 개별적 존재로서 그 사람의 고유한 자기다. 노인은 보수단체에서 개최한 강의를 들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모두 어르신들 덕분이다. 어르신들이 진정한 애국자다. 오랜 세월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듣는데 코끝이 시큰했다. 노인이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도 자기 존재를 알아주는 사람들, 즉 보수단체 강사 등을 만나면서부터였다. 오랫동안 온기조차 없었던 방구들에 불이 지펴지듯 마음이 덮여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노인이 그 당당한 폭력을 후회한 것도 자기 존재에 주목해주고 자기 삶에 귀 기울여준 사람, 즉 나를 만나서였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예외 없이 변하게 하는 그 지점이 바로 자기다. 사람은 자기에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반드시 반응한다. 사람은 본래 그런 존재다. 노인만 그런 게 아니다. 학교나 부모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청소년들, 좋은 대학을 못 다니고 변변한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형제나 또래 중에서 제대로 눈길 한번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삶도 한 개별적 존재로서 인정받고 주목받지 못한다는 점에선 노인의 삶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거리에서 그 노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함께 활동하는 시민 치유 활동가들과 함께 노인들을 찾아 그들의 자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노인들의 두 눈동자에 쏟아지는 5, 60대 시민 치유 활동가의 눈길과 반응 하나하나는 화창한 날 활짝 연 창문으로 들어오는 볕 같은 것이었다. 노인들의 자기와 자기 삶에 쏟아지는 볕. 햇볕이 비추는 곳에서 생명이 시작되듯 노인들도 그랬다. 평생 이렇게 얘기하긴 처음이라며 햇살처럼 웃는 노인들의 고백은 우리 자신의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젊든 늙든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픈지 이젠 알 것 같다. 자기 존재에 주목을 받은 이후부터가 제대로 된 내 삶의 시작이다. 거기서부터 건강한 일상이 시작된다. 노인도 그렇고 청년이나 아이들도 그렇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